하버드와 퓰리처상을 휩쓴 최고 권위의 석학들이 한국의 역사 교과서를 보고 탄식을 금치 못했습니다. 우리가 학창시절 밑줄 그어가며 외웠던 900번의 침략을 받은 불쌍한 민족. 이 문장이 사실 여러분의 잠재력을 가두기 위해 만들어진 거대한 착시라면 믿으시겠습니까? 900번이라는 외세 침략의 숫자는 주입식 교육의 지독한 세뇌일 뿐입니다. 우리 DNA 깊숙이 박힌 이 낡은 피해자 프레임의 뼈대를 벗겨냈을 때 과연 어떤 진짜 역사가 모습을 드러낼까요? 하버드 석학은 굳게 닫혀있던 진실을 단 하나의 압도적인 데이터로 증명해냅니다. 그가 우리 앞에 꺼내놓은 단서는 다름 아닌 왕조의 수명입니다. 신라 1000년, 고려 500년, 조선 500년, 우리는 그저 국사책에 나오는 단순한 연표로 이 숫자들을 취급해왔죠. 하지만 이를 현대의 잣대로 환산해보면 그 위상 자체가 완전히 뒤바뀝니다. 미국 건국 역사의 2배가 넘는 장구한 기간 동안 단 한 번의 국가적 파산 없이 거대한 조직을 안정적으로 경영해낸 기적적인 장기 근속의 기록이기 때문이죠. 이 수치가 얼마나 비정상적으로 우월한 결과인지는 주변국의 상황과 대조할 때 더욱 명백해집니다. 이웃나라 일본과 중국의 궁궐이 권력투쟁과 무자비한 내전으로 끊임없이 잿더미가 될 때 한반도의 왕조는 기괴할 정도로 고요하고 굳건한 안정을 유지했습니다. 중국은 수많은 이민족에게 영토를 짓밟히며 왕조의 이름이 수십 번씩 찢기고 바뀌었죠. 일본은 사무라이들이 주군의 목을 치는 하극상이 일상화된 그야말로 치열한 무력 충돌의 연속이었습니다. 반면 한반도는 어땠을까요? 외세의 침략이 900번이나 있었다면 이토록 긴 왕조의 수명은 애초에 논리적으로 성립될 수 없는 명백한 착시에 불과합니다. 몽골의 침입이나 임진왜란 등 국가 단위의 대규모 전쟁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어떤 치명적인 타격도 한반도 왕조 시스템 자체를 근본적으로 파괴하지 못했죠. 우리는 약소국이었다는 낡은 세뇌에서 벗어나 이 거대한 생존의 데이터를 직시해야만 합니다. 한반도는 주변국들이 피를 흘리며 자멸할 때 가장 고도화된 평화의 뼈대를 구축했던 승자였음이 명확히 증명되는 순간입니다. 그렇다면 무력이 아닌 무엇이 이토록 긴 국가 생명력의 DNA를 구축할 수 있었을까요? 왜 우리만 유독 주변국들처럼 잔혹하게 멸망하거나 산산조각 나지 않았는가에 대한 논리적 실마리, 이 거대한 역사적 미스터리를 풀 결정적인 열쇠는 다름 아닌 여러분이 매일 서류에 쓰고 불리는 이름, 즉 성씨 속에 고스란히 묻혀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성씨를 지루한 족보 이야기나 명절날의 우스갯소리 정도로 소비해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팍팍한 현실의 벽에 부딪혀 스스로를 환경의 피해자로 느끼고 있다면 여러분이 매일 서류에 적어넣는 이 성씨의 통계 이면에 반드시 주목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여러분의 무의식 속에 잠든 압도적인 생존의 DNA가 도대체 어떻게 외부의 위기를 돌파해왔는지 그 본질을 증명할 가장 날카로운 단서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국민의 절반 가까이가 김, 이, 박이라는 단 3개의 성씨를 나누어 가집니다. 전체 성씨의 개수도 고작 250여 개에 불과하죠. 인구 통계학적 관점에서 이 숫자는 전 세계 어디에서도 유례를 찾을 수 없는 기형적인 데이터입니다. 바다 건너 일본만 보더라도 현재 등록된 성씨의 개수가 25만 개에서 30만 개에 달합니다. 우리보다 무려 1000배가 넘는 차이죠. 이 압도적인 격차는 단순한 문화적 취향의 차이가 아닙니다. 두 국가가 권력을 다루어온 방식, 즉 사회를 지탱하는 뼈대가 근본적으로 달랐음을 보여주는 확실한 생물학적 지표입니다. 일본의 성씨가 30만 개로 잘게 쪼개진 배경에는 피해 숙청이라는 잔혹한 역사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중세와 근세 일본은 사무라이 계급이 주도하는 철저한 무력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어제의 가신이 오늘의 주군을 베는 하극상이 생존의 문법이었죠. 권력이 교체되는 순간 패배한 가문은 가문의 명맥이 완전히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자신의 뿌리를 부정하고 숨겨야만 했죠. 밭 한가운데로 도망쳐 살면 다나카가 되고 산 아래로 숨어들면 야마시타가 되는 시기입니다. 30만 개의 성씨는 곧 30만 번의 은폐와 도주, 가문이 절멸당한 단절의 역사를 의미합니다. 반면 한반도의 성씨가 250여 개로 굳건하게 압축되어 지금까지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패자를 극단적으로 숙청하지 않고 포용하는 특유의 타협 시스템 덕분입니다. 무력으로 상대를 절멸시키는 1차원적인 방식이 아니라 기존 지배층의 기득권을 일정 부분 인정하며 새로운 체제로 흡수하는 고도의 지적 통치를 선택한 겁니다. 왕조가 바뀌는 거대한 국가 단위의 혁명이 일어났음에도 전 정부의 인사들을 멸문지화시키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권력자는 이전 세력의 누적된 지식과 행정 경험을 국가 운영의 뼈대로 재활용할 줄 알았죠. 패자가 살아남을 수 있었기에 자신의 성씨를 버리거나 바꿀 필요가 없었고 그 결과가 지금 여러분이 가진 250개의 단단한 성씨 목록으로 남은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러한 우리의 역사를 두고 평화를 사랑하는 나약한 백이민족이라는 자조적인 착시의 렌즈로 바라보곤 합니다. 무력이 곧 힘이라고 믿는 서구적 관점의 얄팍한 세뇌 결과죠.
하지만 피를 흘리지 않고 권력을 교체하며 패자의 역량을 새 국가의 동력으로 흡수하는 것은 단순히 칼을 휘두르는 것보다 훨씬 더 고도화된 지능과 정교한 합의가 요구되는 극강의 난이도 작업입니다. 그렇다면 무력이 배제된 이 견고한 지적 시스템은 국가의 명운을 가를 거대한 외부의 위기가 덮쳤을 때 어떻게 작동했을까요? 1965년 가장 처참했던 빈민국 시절의 서울에서 포착된 외부 관찰자의 데이터는 그 서늘한 해답을 보여줍니다. 이 잿더미 속의 기록을 마주하는 순간 여러분은 현실의 벽 앞에서 환경을 탓하며 주저앉으려 했던 낡은 패배주의가 얼마나 완벽한 착시였는지 뼈저리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나아가 여러분의 무의식 속에 억눌려 있던 압도적인 생존의 DNA가 지금 당장의 위기와 한계를 어떻게 부수고 나갈 수 있는지 그 본질적인 힘을 스스로 증명하게 될 것입니다. 1965년의 서울. 당시 대한민국의 1인당 GDP는 $100를 밑돌았습니다. 아프리카의 신생 독립국들보다도 가난했던, 말 그대로 전 국토가 완벽한 폐허이자 거대한 빈민가였죠. 당시 20대의 하버드 청년이었던 마크 피터슨이 처음 한국 땅에 발을 내디뎠을 때 그는 길거리에서 뒹구는 쓰레기와 굶주린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일반적인 서구 관찰자라면 여기서 절망과 무능력을 기록했겠죠. 하지만 그의 눈에 포착된 것은 잿더미 속의 빈곤이 아니라 그 안을 채우고 있는 사람들의 기형적인 눈빛이었습니다. 물리적인 인프라는 산산조각이 났지만 아이들은 흙바닥에서도 책을 들고 글을 읽었습니다. 부모들은 하루 한 끼를 굶으면서도 자식의 교육을 위해 자신의 모든 뼈와 살을 갈아 넣고 있었죠. 이 기묘한 풍경 앞에서 훗날 세계적인 석학이들 청년은 단 하나의 결론을 내립니다. 이들은 거지가 아니다. 그저 아주 잠시 임시적 가난을 겪고 있는 양반들이다. 이는 단순한 감상주의적 찬사가 아닙니다. 수백 년간 이어져온 학문과 지적 성취에 대한 숭상, 즉 문명을 지탱하는 뼈대대가 전쟁이라는 일시적인 물리적 타격에도 결코 훼손되지 않았음을 데이터로 증명해내는 예리한 통찰이었습니다. 이 지독한 회복 탄력성은 단지 한 학자만의 주관적인 착시가 아닙니다. 퓰리처상을 수상한 세계적인 석학이자 총, 균, 쇠의 저자인 제레드 다이아몬드 역시 한국의 이 비정상적인 국가 생명력에 주목했습니다. 그는 한글을 창제한 세종대왕의 지적 성취를 극찬하며 한국이 가진 정보 처리 능력과 지적 인프라가 어떻게 국가적 재난을 돌파하는지 분석했죠. 우리가 철석같이 믿고 있는 약소국의 프레임, 즉 몽골의 침입이나 임진왜란 같은 거대한 국난의 데이터를 이 관점에서 다시 해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구의 상당수가 학살당하고 전 국토가 불타는 괴멸적인 타격 속에서도 국가의 거버넌스 자체는 붕괴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유럽야 중동의 거대한 패권국들이 몽골 기병의 말굽 아래에서 왕조의 이름조차 남기지 못하고 지도에서 완전히 삭제된 것과 명확히 대비되는 결과입니다. 한반도는 국가의 최고 지도부가 도망치고 정규군이 무너지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각 지역의 지식인 계층인 선비들이 자발적으로 의병을 조직했습니다. 스스로 정보망을 재건하고 군수물자를 조달하며 전투를 지휘했죠. 중앙통제 시스템이 끊어진 자리에서 백성들이 스스로 시스템의 공백을 메우는 이 기괴한 현상은 전 세계 전쟁사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지적 네트워크의 승리입니다. 이들이 목숨을 걸고 지켜낸 것은 단순한 흙더미가 아닙니다. 수백 년간 공유해온 지적 가치와 도덕적 명분, 그리고 국가라는 거대한 소프트웨어를 지켜낸 것이죠. 물리적인 성벽과 궁궐은 불에 타 무너져도 머릿속에 단단하게 각인된 문명의 DNA는 불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세계의 유구한 해군 사관 학교들이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 제독의 기록을 면밀히 분석한 뒤 영국의 넬슨 제독 이상의 최상위 전술가로 그를 평가하는 근거 역시 동일한 맥락입니다. 이순신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화력의 우위나 맹목적인 투지가 아닙니다. 철저한 기상 데이터 분석과 해류의 계산, 그리고 치밀한 군수물자 관리라는 압도적인 지능의 결과물이었죠. 전쟁이라는 가장 야만적인 폭력조차 철저한 지성과 데이터로 통제하려 했던 이 지독한 합리성, 우리는 물리적인 성벽이 불타 무너져도 다시 흙바닥에 앉아 글을 가르치며 가장 빠르게 국가 시스템을 복구해내는 지적 생태계의 승자였습니다. 그리고 수백 년을 이어져온 이 무서운 생존의 뼈대는 현대사의 가장 처참했던 빈민국 시절에도 결코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1965년에 쓰레기장 같던 서울에서 하버드 석학이 꿰뚫어 본 것은 잿더미 속에서도 훼손되지 않은 지독하고 오만한 지적 우월감이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외세에 짓밟힌 불쌍한 희생양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단지 잠시 스쳐가는 임시적 가난을 겪고 있을 뿐 여전히 자신들의 머릿속에는 수백 년을 버텨온 가장 진화된 문명의 DNA가 흐르고 있음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지금의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학교와 미디어가 주입한 900번 침략당한 약소국이라는 거대한 착시에 갇혀 우리 스스로를 고래 싸움에 터지는 가엾은 새우로 축소시키는 낡은 세뇌에 빠져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이 영상을 통해 대한민국 99%가 여전히 철석같이 믿고 있는 그 가짜 상식의 뼈대를 완벽하게 해체하는 가장 차갑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손에 쥐었습니다. 내일 당장 직장이나 술자리에서 주변 사람들에게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일본의 성씨가 30만 개일 때 왜 우리는 250개밖에 되지 않는지 아느냐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 뒤 식상한 역사 상식을 늘어놓을 때 오늘 여러분이 확인한 하버드 석학의 데이터로 그들의 낡은 프레임을 가차없이 깨부수길 바랍니다. 이 거대한 지식의 격차를 깨닫는 순간 그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여러분의 이름 석자와 이 사회의 시스템이 완전히 다른 차원의 위험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당신의 DNA에 새겨진 것은 피해자의 눈물이 아니라 가장 고도화된 지적 지배자의 기록입니다. 오늘 장착한 이 압도적인 시각에 동의하신다면 채널을 구독하시고 여전히 교과서의 낡은 피해의식이 맞다고 생각하신다면 댓글로 당신의 논리를 증명해 주십시오.